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7의 1교시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좀 전기자 결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뭐 틀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꼭 정답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문제풀이들하고도 좀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3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4권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225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그 225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빨리 그 시험 보기 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키워드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일단 다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다음번에 또 그런 부분을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번에는 아예 박창수 씨 서브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그 서브노트를 또 정리해 놓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보면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냐면 서브노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서브노트도 돼 있고 서브노트의 키워드까지 돼 있으니까 그 두 개를 같이 보면서 가시면은 좀 더 답안지를 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7의 1교시 전기자 결선이 왜 Y로 돼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 결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선을 다 Y로 그리지 델타로 그리는 건 못 보셨죠? 근데 이제 실제로 발전기 쪽에 가서 보시면은 델타 결선도 있습니다. 뭐 Y 결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델타 결선을 하는 부분들은 왜 하느냐? 뭔가 충격에 대해서 더 증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발전기 델타 결선은 이제 많이 보기가 힘들고, 대부분 이제 저항 접지나 직접 접지는 거의 안 써지고 접지를 하게끔 됐거든요. 발전기 중성점을 Y 결선을 했으면 접지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Y 결선인데도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델타 결선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전기자 결선을 Y 결선을 하는 이유는 델타 결선을 하면 3고 접하가 순환절로서 안에서 흐른다는 얘기죠. 왜냐면 발전기에 전력계통이 연결되어 있고 전력계통 쪽에서 3고 접하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그 3고 접하가 델타 결선에서 순환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는 Y 결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했고, 그 다음에는 중성점을 접지하기 때문에 뭡니까? 절연이 가능하죠. 절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싸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상전압이 낮기 때문에 코일의 코로나 열화 등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절연 측면하고 그 다음 고조파 측면 두 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개로 답변을 해놨고요. 뭐 요 정도만 써도 되느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더 써넣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답안지를 기준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컨셉이 뭐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나머지 또 답안지를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점인데 한 페이지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때 몇 점을 주겠냐? 저는 한 5점? 제 생각에는 5점 정도? 그러니까 느낌에 한 페이지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채워 넣을 텐데, 근데 채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페이지를 다 채워 넣었다고 해서 그게 뭐 7점, 8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나와야지만 7점, 8점이 되는 거고, 그게 뭐 반 페이지 쓰더라도 7점, 8점을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만 표기를 한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답안지를 보고 썼다 그러면 저는 한 5점 정도, 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만약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답안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답안지를 갖다가 뭔가 더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걸 채점하게 된 거, 이걸 선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한 겁니다. 변압기 이행전압, 서지 없어봐. 변압기의 1차 측에 가해진 서지가 정전적 또는 전자적으로 2차 측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전적으로 진행되는 게 정전 이행전압이고요. 그때는 C 성분이 있을 거고요. 전자적으로 할 때는 L 성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보셨던 유도하고 똑같이. 변압기 2차 건선, 2차 측에 접속되는 발전기 등 기기에 절연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냐? 뭔가 유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2차 쪽으로 넘어와서 다른 기기 쪽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거기에 서지 옵서버 같은 걸 달아서 빼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전압비가 큰 변압기에 대해서는 이행전압이 2차 측의 비하해를 상회할 때도 있으므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전압비가 크다라는 건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변압비가 크니까 그건 뭡니까? 전달해주는 효과도 크다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2차 측으로 큰 전압이 유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비하해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인데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인데 아까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여기 Z1이 있고 Z2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서지가 들어오면은 진행파가 반사 투과를 하면서 투과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2배 정도의 전압이 인가돼야지만 투과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이 2차 쪽으로 넘어갈 때 그 진행파하고 반사 투과처럼 뭔가 큰 전압이 2차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비가 크니까 전압비가 크다는 건 예를 들어 비율이 크다는 얘기죠. 그 비율만큼인데 여기서는 나중에 보시면은 그 진행파 반사 투과처럼 2배의 전압이 걸리는 게 아니라 변압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 특성에 바로 전압비가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압비. 자, 그러면 이 밑에 가서 보시면은 그림을 딱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이행전압의 종류가 있는데 정전 이행전압부터 보시면요. 여기가 1차 측이고 여기가 2차 측입니다. 근데 2차 측을 단락을 시켜놨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뭔가 전류가 흘렀을 때 2차 측에 부하가 걸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하가 안 걸려 있으면 여기가 안 걸려 있으면 이 2차 측에 뭔가 회로가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뭔가 부하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락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걸려 있어서 그 부하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큼의 큰 전압이 2차 측으로 유기가 돼서 이 부하 측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기 위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지 전압이 양권선 1차 측하고 2차 측에 C 성분이 있고 이 부분을 여기는 단락이 돼 있으니까 얘가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전체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근데 이게 임피던스가 연결이 됐죠. 그래서 회로 이론적으로 보시면 여기하고 직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되는데 그 중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서 이쪽으로 단락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돈다는 얘기죠. 전압이. 그래서 서지 전압의 양 건선간 2차 건선 대지 간의 정전 윤양으로 분합되어 생기는 전압.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땅으로 통해서 C 성분을 통해서 땅으로 그 전압이 뭔가 인가될 텐데 그때 요게 걸리는 전압이 요쪽에 걸려서 얘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12하고 C2, C12하고 C2인데 그 중에 뭐라고요? 요 C12, 요쪽에 걸리는 전압이 알파만큼, 원래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여기 뭔가 유도되는 개수가 있을 겁니다. 변압기 구조에 따라서 뭔가 전달하는 전달 개수에 따라서 이행 전압이 전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전에 올 때는 C12, C2, 이걸 C22라고 표기를 한 데도 있습니다. 왜? 2차 측하고 땅하고 해서 여기 2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C22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C1, C2, C3 해놓고 여기다 뭐 C2를 써놓고 CS를 쓰고 C2를 써놓고 뭐 이렇게 있었죠. CA, CB, CC에서. 정전윤양에서 어떤 건 C2를 쓰고 어떤 건 C2를 써놓기도 하고 어떤 건 CS를 써놓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막 딱 규정화되어 있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쪽으로 그냥 설명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이행전압 변압기 1차 건선을 흐르는 서지 전류에 의한 자석이 이제 서지가 나왔네요. 앞에는 전압이라고 나왔고 네. 전자적으로 하려면 전류가 흘러서 거기서 자석이 흘러야 되니까 앞에는 전압으로 계산했고 여기는 전류로 계산한 겁니다.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2차 건선과 세규에서 전압이 유기가 된다. 그때는 뭡니까? 권수비만 하기 때문에 아까 전압비가 큰 거는 이 권수비가 큰 거죠. 1차 측하고 2차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이 유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전류하고 권수비는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전류는. 1차 측의 전류가 작죠. 2차 측의 전류가 크죠. 전류는. 권수비는 반대니까 그래서 그만큼 커지게 했다는 얘기죠. 2차 측으로 전류가 큰 전류가 더 유기가 돼서 그 큰 전류에 의해서 더 전압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서지 업서버와의 관계, 정전 이행전압의 보호 방법 어떻게 하냐. 2차 측에 피레기를 설치하거나 2차 측에 보호 콘덴서를 설치하거나 2차 측에 비하해를 높이거나 결국 뭡니까? 2차
의해서 피레기하고 보호 콘덴서의 조합에 의해서 보호하는 방법을 서지 옵서버라고 한다. 근데 피레기는 일반적으로 피레기고요. 보호 콘덴서는 흡수해서 저장하는 거죠. 콘덴서라는 게 이제 그 저장 장치 아닙니까? 뭔가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전하량이 차곡차곡 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레기하고 이 부분은 같이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서는 서지 옵서버라고 했고요. 이 차체가 BI를 높이는 거는 얘는 뭡니까? 자기 자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다 보호장치를 달아서 보호하는 거고, 얘는 자기 자체를 키우는 거고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부적으로 뭔가 견딜 수 있는 방법, 내가 내부적으로 못 견디니까 외부에다 뭔가를 달아서 견딜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변압기도 내부 보호, 외부 보호 있듯이 얘도 보호하는 부분을 그렇게 관점을 가져서 여기도 쓰실 때 내부적 보호, 뭐 외부적 보호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쓰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부적인 보호는 BI를 높이는 거고 외부적인 보호는 외부에다 어떤 기기를 달아서 보호하는데 그 기기가 피레기가 되고 보호 콘덴서가 되고 그 다음 서지 옵서버가 되고 이런 제형으로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관점을 어떻게 가져갔냐는 틀려지는데 뭔가 좀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레기가 있고 서지 옵서버가 있는데 서지 옵서버는 뭐라고? 피레기하고 콘덴서를 같이 놓은 게 서지 옵서버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이상전압이 변압기를 통해서 2차 축을 해서 발전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서지 옵서버를 달았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또 잡아주는 거고, 여기 잡아줬어도 불구하고 여기 2차 측에 뭐가 나온다고요? 투과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투과파에서 얘가 정전적으로 유도되는 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투과파하고 상관없이 여기 전류가 그러니까 그 전류에서 이 또 2차적으로 뭔가 전압이 유기가 됐을 때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자이행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로 전압 강압 보상기, 라인 드립 컴pensator. 요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원축이 있고 부하축이 있는데 부하축에 연결되어 있는 PT하고 CT를 통해서 거기에 뭔가를 계산을 해냅니다. 계산을 해서 R과 X 부분에 대한 여기에서 전압 강화를 계산해서 여기 송전단 쪽이고 이쪽이 수전단 쪽이라고 하면 2R0 뭐 2R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전압 강화가 이만큼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큼을 얘가 뭔가 계측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서 ULTC가 이 탭만큼을 계산해 요 전압만큼을 거꾸로 하기 위해서 얘가 탭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전압을 거꾸로 올려준다. 이런 개념으로밖에는 제가 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이쪽이 항상 다 달라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인데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 때 여기가 비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끊기는 겁니다. 근데 그 끊기지 않게끔 항상 얘는 로테이션을 해서 뭐가 되더라도 접속이 되고 그때 이건 항상 단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로테이션 부분. 단락이 되어 있는 동안에 여기도 지금 단락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절차한다고 그래서 연결이 안 될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락이 돼서 요 탭을 조정을 하면서 요거는 위아래로 되면서 얘가 단락되어 있으니까 그때 탭에 의해서 여기 저항치가 틀려지니까 이쪽이 전체의 저항치가 틀려지니까 그거에 의해서 전압이 다르게 발생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LDC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게 송전단 쪽에 대한 전압이 될 거고 여기 수전단 쪽에 대한 전압이 될 거니까 요 사이의 전압 강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는 요 부분 이렇게 그 전압 강압만큼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 ER을 이게 송전단이고 이게 수전단이니까 요게 요 EL이 요쪽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는 이제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여기 IL이고 여기 RL이고 IL, XL이니까 요게 거기에 대한 전압 강화가 되겠죠. 이거는 그거의 뭐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재기전압, 회복전압. 그림을 그리는데 3번 그리시라고 했습니다. 전압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 여기가 한 사이클이니까 2사이클, 3사이클까지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전류는 지상부 하니까 전류는 지상이니까 이쪽부터 가겠죠. 그럼 2번만 그리면 됩니다. 하나, 2번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2번 정도만 딱. 그리고 자,
전류의 0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차단할 때가 T1 부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근데 전류의 0점 전에 차단한 겁니다. 지금 전류의 0점 전에서. 여기가 T0. T0는 뭡니까? 여기서 T0, T1, T2, T3, T4까지 5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T0가 되는 거고 여기가 T1이 되는 거고 점을 찍어보시면 만나는 점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또 T2가 있죠.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T3가 되는 거고 여기 또 이쪽으로 가면 T4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총 5개의 접속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류가 위에 있었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위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전류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전류가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전류가 위로 있죠.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외우기가 쉬우니까 전류가 밑이죠.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전압이라는 얘기죠. 전압이. 이게 뭐냐면요.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전류의 0점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전류의 0점에서 끊다 보니까 그때 그 전압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전류는 끊었으니까. 전류는 끊었지만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걸 끊었다고 했죠. 그럼 전류는 끊겼는데 전류는 사실 아크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크로. 그때 이 양단의 전압이 걸린데 그 전압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얕게 걸리다가 요게 지금 계리가 돼서 소호되는 시간까지. 근데 이 아크가 소호되는 시간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과도 회복 상태에서 다시 원래 전압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요 과도 회복 전압 요 부분을 재기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은 원래 전압. 여기 원래 전압 부분을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기에 회복 전압이 되는 거고 요때 순간적으로 그 아크에서 생기는 전압을 아크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개념으로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잡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차단기가 전극을 열면 반드시 전극 간에는 아크가 발생해서 기계적으로는 전극이 열렸지만 정기적으로는 뭡니까? 아크가 쫓아가니까 회로가 이어져서 이런 아크 전압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라서 이제 없어진데 차단기가 차단 직후에 과도 전압으로 해가지고 과도 성분을 가진 것들이 발생됐는데 이 재기 전압의 값이 크면은 다시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다시 전압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원래 전압이. 그러니까 이게 그 간극이 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양쪽에 큰 전압에 걸리게 되면은 그게 도통이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통이 되는 거를 다시 재조모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동을 다시 키는 것처럼 얘가 원래 전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 재조모에 의해서 매우 높은 전압이 발생한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회복 전압은 아크가 소호되고 차단기 접점간에 나타나는데 그때는 다시 과도 회복 전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형주파의 전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전력계통을 편개할 때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과도 회복 전압이 이렇게 막 진동하는 과도 진동 전압이 나오죠. 그때는 반 사이클마다 요거하고 틀립니다. 차단기의 차단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차단이 된 상태에서 차단계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해지는 부분이 또 차단 과정이 있고 얘는 그게 아니라 차단계 극간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됐을 때 생기는 부분이고요. 전력계통 평가할 때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이 적정성과 안정성이 있다. 신뢰도가 뭐냐 해가지고 신뢰도가 뭔지 나왔고요. 요게 릴라이버리티가 신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파워 퀄리티, 전력 품질하고 안정성하고 적정성을 이렇게 세 가지를 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근데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적정성이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신뢰성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각각 뭐 2줄 정도밖에는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적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정도는 시스템 외관에 의해서 안정한다. 설비 고장 시의 문제에서 포함을 한다. 이 내용만 보고는 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에 의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제가 메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정고장이 뭐냐? 이 상정고장이 뭘까요? 예상되는 상황을 갖다가 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대비했던 걸. 예. 이제 상정사고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상되는 거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어디서 상정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EMS 쪽에서 나옵니다. EMS 쪽에서 뭔가 예측을 해서, EMS라는 게 현재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된다는 게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상정사고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만약 A모선에 사고 났을 때는 그때는 B모선을 죽일지 아니면 C모선을 연결할지 아니면 전압이 어떻게 될지 콘덴서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 발전기를 더 가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매뉴얼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락이 일어났을 때, 지락이 났을 때, 성전선로에 사고가 났을 때, 변압기에 사고가 났을 때, 부하가 증가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정사고를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대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실제 계통하고 똑같은 거를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EMS에서. 그래서 거기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막 해놓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 시스템이 두 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안에서 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계측해서 동작하는데, 문제는 얘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조건이 딱 되면 얘가, 요런 케이스가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요런 케이스가 됐을 때는 얘가 미리 계산을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쫓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쫓아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쫓아가는 거고요. 사람이 그걸 미리 조처를 해놔가지고 그런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습득하고 있다가 그런 조건이 되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배전자동화. 배전자동화에서 목적이 뭔지. 이건 10점짜리니까 필요성, 기능. 선배부자, 개사, F전, 냉피, 전, 부로 했는데 제가 무로 이제 발음을 잘못하다 보니까 뭐 부와 뭐 수요, 뭐 조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배전용 건전소에서 지금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 뭐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에서 퓨즈 같은 건 안 본다는 얘기죠. 패드 스위치가 있고 그 뒤에 리클로저, 이 패드 스위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요 바깥에 가서 보시면은 건물 앞에 이렇게 화단 같은 데 보시면은 있고 아니면은 길가에 보시면 네모난 박스가 한전용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변압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패드 TR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패드라고 합니다. 그 패드 안에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패드 안에 스위치가 있는데 어떤 스위치가 되어 있냐. T자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T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들어오면은 밑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옆으로 가고 절안해지는 거. 양쪽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T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스위치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T자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받아들인 걸 이쪽 수용가로 공급해주고 나머지는 옆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리클로저. 그럼 필요에 따라서 제폐로 하는 제폐로 계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스위치. 이거는 이제, FAS 부분을 이제 가스로, 피드 오토메이션 쪽 하면서 이제, 스위치들이 달렸는데 그게 이제 가스 스위치로 달려있다 뿐입니다. 가스가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주상 변압기들을 통해서 그다음 수용가로 공급이 된다 이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주상 변압기까지는 한전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한전 자산이 쪽은 피더 쪽에서 리모트 유니트냐 아니면 컨트롤 유닛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쪽으로 케이블들을 연결해 놓고, 그다음 수용가 쪽은 수용가 쪽에 대한 리모트 유니티, 그러니까 커스터머 리모트 유닛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받아들여 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얘는 배전선로 쪽으로 해서 따로 망을 묶은 거고, 얘는 배전선로 앞에 수용가 앞에 쪽은 별도의 케이블로 해서 또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성이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따로따로 연결되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데를 일단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각각 뭔지, FRU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75회 때 설명이 되어 있을 때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필요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목적입니다. 필요성은 결국 목적이거든요. 공운 설계, 공급 신뢰도, 그 다음에 운전율의 극대화, 설비용 자동화, 설비용률 향상, 자동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공운 설계, 예? 걔가 뭐였죠? 개통 운영의, 예? 현대화였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하 상태를 자동 수집해서 제어까지 하는 게 배전 자동화입니다.
제어가 주 목적이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 기능, 특성, 효과 이 부분을 외울 때 저희가 선배, 부자, 개사, F전, 냉피, 전부, 공정갑에, 첨정, 건민으로 외웠다고 말씀드렸죠. 선로, 운전, 자동화, 배전, 관리, 정보 수집, 선배, 부하 집중 제어, 선배, 부자, 자동 원격 검침, 선로 운전 자동화하는 거니까 선로에 대한 개폐기 상태라든가 사고 시에 어떤 부분을 절체를 해줘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공급 신뢰도 향상하거나 정정 구간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배전 정보 관리 수집이라는 건 뭔가 메터링을 하는 거죠. 계측만 하는 거니까 피도 쪽에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다음 피도 쪽에서 얼마나 전압 변동이 됐는지를 계측을 해서 실제로 부하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은 빨리 이제 차단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손실이 많이 생기는지. 전압 변동은 결국 손실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손실이 많이 생기니까 전압 변동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은 뭐 부하를 분배를 해준다든가 선로를 개편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부하 집중은 아까처럼 냉난방 부하제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아까 그 커스터머 쪽에 대한 것들. 한전에서 선로를 제어하는 게 아니죠. 냉난방 제어는 그건 커스텀에 대한 직접 부하 관리가 되는 겁니다. 수요 관리 중에서. 한전 에어컨 같은 것도 연결해가지고요. 한전에서 옛날에 수요 관리를 해가지고 2시에서 뭐 4시 사이에 그 선로를 아예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콘센트는 우리 수용가에서 전혀 손을 못 대게끔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꺼지는 동안에 대신 니네들이 우리가 한전에서 끄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싸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했던 거죠. 직접 부하 관리를. 그래서 냉난방은 또 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제어를 하는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피크컷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아까처럼 직접 부하 관리를 하는데 그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용량에 의해서 그 용량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끊어버리게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하드웨어 정에 의해서 제어가 들어가겠죠, 이것들은. 그래서 부하에 대한 피크 상승을 지원하고 첨두 부하를 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원 설비 투자 지원이라는 건 부하를 더 공급해줘야 되는데, 전원 용량을 더 늘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늘려줘도 되니까 발전기를 더 안 줘도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이익이다. 한전 쪽에서는 돈을 더 주더라도 발전기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돈이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동 원격 검침, 돈을 받아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 돈 받는 것도 문제가 있었죠. 뭐 전력 검침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강도로 돌변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밖에 있습니다. 거의. 가스 검침 같은 경우는 안에 있죠. 그게 뭐냐, 가스 검침은 밖에 있는데 뭐니까 가스 검침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안전공사나 이런 데들 한번 와가지고 안에 ELB 검사한다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옵니다. 찾아옵니다. 근데 안전공사는 그 남자들이 오죠. 근데 가스는 거의 여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볼 때 가스 딱 오면은 가스 그 코크 있죠. 그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센서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냐, 보일러 갑니다. 가스 보일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일러 가서 한번 이렇게 검사한 다음에 이상 없으면 바코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PDA 가지고 있다가 거기 딱 찍으면 거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막 밤 8시에도 막 와가지고 체크하고 가다 보니까 그 아줌마들이 하는 거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전기안전공사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현장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차를 붙여놓고 나가죠. 전화 주십시오. 이거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와서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절연장 한번 체크해보는 겁니다. 차단기 내리고 절연장 한번 체크해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고 다시 올려주고 가고, 이게 ELB 테스트 버튼 한번 눌러주고, ELB 같은 경우는 테스트 버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눌러줘야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잘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동 원격 검침을 통해서 전력량계를 검침하고 부하에 대한 실시간 부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뭡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지금은 다 데이터를 끌고 가죠. 끌고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점 몇. 근데 아날로그 계정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111에서 112가 됐다. 그럼 1.0인지 0.5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서 또 110인데 또 이게 112 하면 또 1을 또 낼 수가 있고요. 0.5, 0.5를 썼는데 1, 2를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또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항상 반올림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남습니다.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이든 뭐든 다 남습니다. 근데 가스요금은 이제 계량기가 이제 그 숫자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몇 점 이렇게 계량이 될 수가 있는데, 수도 계량기나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 발생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절직유부 누수활절라고 했죠. 케이블은 사선 상태에서 진단, 건강검진 받을 때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수면 내시경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 아니면 활선 상태, 그냥 내시경 하는 거죠. 그럼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제 발버둥 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수면 내시경을 해도 이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깨워가지고 다시 그냥 활선 상태에서 내시경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위에도 몇 번 봤는데, 등치가 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면을 시켰는데 수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반사적으로 막 몸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안 되니까 잠 깨운 다음에 테스트를 못했다,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그냥 해야죠. 네, 위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어가지고 아까 또 아침에 위를 한 잔씩 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주셔야지면 됩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위 같은 경우. 근데 갑상선암 이런 것들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증상이 발생되더라도 이게 전이가 되거나 그런 확률은 적거든요. 근데 또 이제 췌장암, 이건 발견했다 보면 거의 사망입니다. 췌장암은. 제가 아시는 분도 진짜 뭐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술사 돼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몇 년 좀 있다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6개월 만에 그냥 사망하시더라고요. 발견되면 그냥 췌장암 같은 건 위험합니다. 항상 뭐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은 좀 반응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 위암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선 상태에서 진단, 활선 상태에서 진단, 얼마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정기점검, 그 다음에 정밀점검, 일상점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기기별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해주면 해줄수록 좋겠죠, 당연히. 자, 직류고전압 인가법. 케이블 절연체 직류고전압을 인가한다. 이거는 사실 자주 해주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압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케이블의 전격보다 높은 전압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때리는 거는 22,900 같은 경우는 직류 내전압, 고전압을 인가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인가하냐면 DC 10kV 정도를 인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 시험할 때는 이제 좀 큰 전압을 인가하는 거고, 절연량 측정 잘 안 됩니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케이블에서는. 근데 이제 메가로 하는 것들은 변압기 같은 것도 메가로 때리거든요. 1000V 메가, 2000V 메가 때립니다. 그런 것들은 21900은 2000V 메가를 때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압 쪽은 이제 500V 메가를 때리거든요. 그럼 뭐 500V의 힘으로 때려봤자 얼마나 그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냐 이거죠, 전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간이 계산을 해서 저압의 분전반들을 때릴 때 500V 메가나 이런 것들을 때려가지고 절연장을 체크해서 누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 케이블 같은 경우는 케이블은 길지 않습니까? 여기 500V 메가를 때려봤자 그 전압이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도치하고 정전 용량 쪽에 다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값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도치하고 절연체하고 아니면 실드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고전압 같은 걸 인간해줘야지만 정확하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킥 현상이라든가 뭐 성극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유전영역법 정확합니다. 장비가가 1억이 넘는데요. 왜 정확하냐면요, 얘는 백데이터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계속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신품일 때 어떤 탄델타, 어떤 코사인 세타의 변화분하고 좀 한 20년 지난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 변화분이 명확하게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신품일 때 한번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고요. 1호사 같은 큰 변압기는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한 다음에 고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탄델타를 테스트를 합니다. 유전정력 테스트를. 저번에 한번 우리 특파원님께서 이렇게 사진 보여주셨죠? 변압기 앞에다 뭐 장비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유전정력 테스트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1호사 변압기들은 합니다. 근데 22000 변압기 이런 것들은 유전정력 테스트 안 합니다. 간단하게 뭐 테스트 해가지고 어차피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서 뭐 메가라든가 뭐 이런 간단한 테스트만 하지 유전정적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절직 유부 부분방전법으로 이제 또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방전 절연치의 상응주파 고류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22000 쪽이 아니라 1호사 발송배제니까 큰 전압의 변압기를 가지고 있는 쪽에 테스트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활선 상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스투리 사용 중인 케이블에서 스투리가 발생하면은 어떤 직류 성분이 발생하니까 그 직류 부분을 가지고 계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활선 탄델타법. 활선 탄델타는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구성상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활선이라는 거는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다 뭔가를 인가한다는 거는 그 60Hz가 아닌 다른 부분을 뭔가 인가하는 겁니다. AC가 아닌 다른 성분을 뭔가 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트리 같은 경우는 수트리가 발생하면 직류가 나오니까 그 직류를 계측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뒤에 가서 보시면 직류 전압 중첩법이 있습니다. AC에다가 직류를 넣어서 그 직류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고 AC에 또 어떤 저주파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그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활선 상태에서 뭔가 진단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을 집어넣어서 그 다른 성분이 나오는 걸 보고 계측되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선 상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 그때는 AC를 넣든 DC를 넣든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잘 돼 있는 것을 넣어가지고 채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직류전압 중첩법. 변압기 중성점에서 선로의 DC 전압을 중첩시켜서 누설 전류를 측정하여 열화 진단을 한다. AC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DC 같이 인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DC를 인가하면 DC 전압이 인가가 되니까 그 전압에 의해서 뭔가 외부로 누설 전류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누설 전류의 양을 보고 양이 커진다고 그러면 얘가 절연이 안 좋다라는 걸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주파 중첩법. 60Hz가 아닌 거기에 5에서 10Hz의 저주파 전압을 인가한다는 얘기죠. 전압도 크기가 작은 10에서 20V. 왜? 50V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안전전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30V, 50V, 60V 뭐 이런 식으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나오는 안전전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압은 작고 주파수가 작은 거를 인가해가지고 그 부분을 측정을 해서 이게 누설이 되게 되면 그 전압에 대한 주파수가 그 선로를 통해서 다시 나오니까 이걸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주파에 의한 영향. 하모닉이 뭐냐? 기본파의 배수주파다. 50주파까지다. 그래서 고주파 전류의 크기는 차수만큼의 크기로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본파가 이거다. 3고주파는 3번이 와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러다 보니까 이 크기 자체가 이렇게 3분의 1로 줄지 않으면은 요 주기를 3분의 1로 못 맞춰주더라 이거죠. 왜? 여기 있는 1인데 요거를 3배로 늘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크기도 당연히 3배로 늘려줘야지 줄어줘야지만 여기에 어떤 그 사이클이 맞춰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예 고주파 전류의 크기는 그것만큼은 줄어든다. 상고주파는 30%니까 어떻게 됩니까? 30% 정도로 줄어들죠. 5고주파는 5분의 1이니까 한 20%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런 정도로 이제 줄어들더라 이거죠. 대략적인 부분은. 고주파가 기계에 미친 영향. 항상 변전소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고 그랬죠? 변전소에 모선이 있고, 변압기 있고, 모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콘덴서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 있고. 근데 그 콘덴서 왼쪽에다가 뭡니까? 고주파 발생장치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게 거꾸로 유출이 되면서 변압기 쪽으로 유출이 되고, 콘덴서 쪽으로 유출이 되고, 전동기 쪽으로 유출이 되고, 거기 케이블에 영향을 미치고, 리액터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변압기 임피던스가 크니까, 그리고 리액터 성분도 크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다 콘덴서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콘덴서 측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케이블 쪽에는 중성선 과열이 되고, 변압기 쪽에서는 과열 정도밖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열이나
아니면 소음 정도. 형광등 같은 경우는 뭐 소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도전 전기 같은 경우는 큰 부분 없고, 보호계전기 3고조파에서 오동작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잡음, 오동작, 뭐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단상부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식이니까 이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건 변압기를 쓴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단건 변압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불로건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렬건선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건선을 하나로 쓴다는 얘기죠. 요게 1차측이고 여기 2차측입니다. 근데 또 요거는 강압식이고 승합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자기용량이 됩니다. 여기 쪽 항상 작은 쪽은. 그리고 고유용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건 변압기 생기시면요, 자선 고부를 내어주십시오. 자선 고부. 자기용량은 고유용량입니다. 선로용량은 부하용량입니다. 선로나 부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 자기용량입니다. 작은 부분이. 여기 뭐라고요? 선로용량이라는 얘기죠. 여기 고유용량입니다. 여기 부하용량입니다. 고유용량을 여기선 등가용량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등가용량. 여기서 보시면은 등가용량과 부하용량, 등가용량과 부하용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데 부하용량이 선로용량이에요. 자선, 고, 부 이렇게 하면 되죠. 자기용량, 선로용량, 고유용량, 부하용량인데 그 고유용량을 등가용량으로 해놨다는 얘기죠.